지긋지긋한 당신과 이제 헤어질 수 있겠어? 나 너무 원망하지 마. 새벽 2시 김태수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아내 한정아를 요양시설 앞에 버렸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태수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여간 이 여편네. 그냥 조용히 모르는 척하고 살지. 왜 사람을 의심해? 하지만 태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확히 3년 후 자신이 버린 아내가 어떻게 변해서 돌아올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좁은 골목길, 한정아는 이곳에서 15년째 옹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6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원두를 볶고 빵을 굽고 가게 청소를 했습니다. 정아의 카페는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곳이었어요. 커피 맛도 마시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씨가 더 유명했거든요. 손님이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주기도 했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빵을 덤으로 챙겨주곤 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한다. 남편 김태수는 오전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58살 중견 건설회사 차장으로 30년째 다니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죠. 적어도 정아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정아가 현관문까지 따라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이 부쩍 말이 없어졌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마포의 30평대였습니다. 시세로 8억 정도 하는 집이었죠. 예금도 1억 정도 있었으니 자식 없이 사는 부부로서는 적당히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정아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곧바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거든요. 오전 9시에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내려드릴게요. 정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15년을 한 일이니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죠. 커피 향이 가게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손님을 맞고 커피를 내리고 빵을 팔고 설거지를 하고 오후 6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태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된장찌개에 고등어 구이,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밥 먹어요. 태수는 식탁에 앉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죠. 정아가 말을 걸어도 아 하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태수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니까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정아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누군가의 문자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차장님, 보고 싶어요.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빨리 답장 주세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차민정, 35살의 태수 회사 동료였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슬쩍 확인하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아를 힐끗 보는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25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아주 깊고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말입니다. 정아는 그날 밤에도 남편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 누운 태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켜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곧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 태수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아는 새벽에 일어나 카페로 가고 태수는 출근하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아는 카페 재고 정리를 평소보다 일찍 끝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저녁이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요즘 너무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정아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태수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태수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물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 알림이 떴거든요. 정아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 준비됐어요? 빨리 처리해야 우리 결혼식 날짜 잡을 수 있어요.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민정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죠. 정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결혼식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이었거든요. 태수가 25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비밀번호였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차민정과 주고받은 수백 개의 문자였죠. 호텔 예약 내역, 애정 어린 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아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이었습니다. 정아가 문자를 읽어내려가는데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샤워를 마친 태수가 나왔죠. 당신 벌써 왔어? 태수의 시선이 정아의 손에 들린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뭐야? 설명해봐. 정아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변명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대답을 하라고. 민정이가 누구야? 결혼식은 또 뭐고? 정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야. 그리고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정아의 예상을 벗어났죠. 나 이혼하고 싶어. 정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걸까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민정이랑 재혼할 거야. 태수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담담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죄책감도 전혀 없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인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 미쳤어?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5년이 뭐가 태수야? 난 이제 새 인생 살고 싶어. 태수가 서랍장을 열어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 계획해둔 일인 듯 움직임이 빨랐죠.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방금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파트까지 손댄 거야? 정아가 휴대폰 속 등기부등본 사진을 다시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긍정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집은 우리가 20년 동안 모아서 산 거잖아. 내 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태수의 차갑고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정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요. 나 나간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태수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아가 황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죠. 어딜 가려고?
끝까지 얘기하고 가. 하지만 태수는 정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힘이 센 남자의 손길에 정아는 휘청거렸습니다. 놔! 이제 그만 좀 해! 태수가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아는 은행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통장부터 확인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은 한 달 전에 해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배우자분께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해지하셨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정아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였죠. 1억이 넘는 예금이 모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정아 모르게 위임장을 위조해서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아가 손댈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서 확인해 보니 이미 2억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거든요. 태수가 정아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해 온 걸까요? 한 달 전? 아니면 더 오래 전부터? 며칠 동안 태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카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손님이 와도 정신없이 주문을 잘못 받고 커피를 엎지르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정아는 카페 정리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밤 11시,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 건너려는 순간이었죠. 기익! 어디선가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번쩍하는 헤드라이트 불빛. 정아가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정아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역주행하던 트럭이 정아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작아졌죠.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사라져갔습니다. 응급실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들것에 실린 정아가 급히 옮겨졌죠.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의식은 완전히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응급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정아의 가방에서 꺼낸 휴대폰을 보고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죠. 30분 후 태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남편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심한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죠.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태수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 생명이 위급한데 비용부터 묻다니요. 최소 2천만 원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2천만 원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생명보다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 여자만 없으면 민정이랑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어.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없고. 태수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현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럼 신용카드나 대출도 가능합니다. 보험도 있으시면. 아니, 제가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만 해주시고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 상태가 정말 위중합니다. 지금 옮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응급처치만 부탁드립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할 말을 잃었죠. 법적으로 보호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아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받았습니다. 지혈을 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죠. 하지만 뇌 수술은 받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태수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요? 새벽에 어느 병원으로 가시려고요?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태수는 의식 없는 정아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간호사들은 말리려 했지만 보호자의 의사를 꺾을 수는 없었죠. 주차장으로 나온 태수는 정아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태수는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죠. 새벽의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경기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이었죠. 태수는 한 요양시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새벽이었죠. 태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정화를 꺼냈습니다. 의식 없는 몸은 무거웠지만 태수는 힘을 주어 정화를 요양시설 입구 계단에 내려놓았습니다. 정화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링거도 모두 제거된 상태였죠.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정화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3만 원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아의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지에는 25년 전 결혼할 때 끼웠던 금반지가 있었죠. 세월이 지나 살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침을 발라가며 비틀어 반지를 빼냈습니다. 손가락에는 하얀 자국만 남았죠. 25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반지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당신과 이제 헤어질 수 있겠어. 나 너무 원망하지 마. 태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홀가분함이 역력했죠.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 둘 다 편한 길이야. 당신도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고, 나도 자유로워지고. 태수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떠나려는 순간 백미러로 정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버려진 한 사람. 그것도 25년을 함께한 아내. 하지만 태수의 발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아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의식도 없이 아무도 없는 곳에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1시간을 달려 서울로 돌아온 태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커피를 사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웠죠.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내 진정되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정아의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금반지였죠. 태수는 그것을 휴게소 쓰레기통 깊숙이 버렸습니다. 25년의 세월과 함께
차로 돌아온 태수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쓰레기통에 버렸죠.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태수는 24시간 셀프 세차장에 들렀습니다. 뒷좌석을 꼼꼼하게 청소했죠. 혹시 모를 머리카락, 핏자국,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아침 6시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쥐 죽은 듯 조용한 집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죠. 다 정리했어. 이제 우리 시작할 수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니 태수는 비로소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놀랍게도 잠이 잘 왔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었죠. 한편 경기도 외곽의 요양시설 앞 정아는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새벽 6시 30분 요양시설 청소를 담당하는 오순이가 출근을 했습니다. 58살의 순이는 이곳에서 10년째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였죠. 어머나 세상에. 순이가 입구 계단에서 쓰러진 정아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달려가 정아를 흔들었죠.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정아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순이는 그 시간 동안 정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 여자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뛰어와 정아의 상태를 확인했죠. 혈압이 너무 낮아요. 뇌출혈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아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순이도 함께 탔죠. 아주머니 보호자세요? 아니요,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그럼 신원이라도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소지품도 하나 없던데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을 달려 작은 종합병원에 도착했죠. 응급실 의사가 정아를 진찰했습니다. CT 촬영을 하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뇌출혈이 맞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순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정아는 다시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죠.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순이는 그 시간 동안 정아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힘내세요. 병원 곧 도착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정아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적십자에서 긴급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죠. 신원 미상의 환자였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이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기도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했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깨어나도 걷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신마비라니.
얼마나 힘들까요? 정아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순이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본인도 일을 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정아를 혼자 둘 수가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정아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순이에요. 제가 아주머니를 발견했어요. 빨리 깨어나세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적십자 지원금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순이는 자신의 월급에서 조금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정아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순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나, 아주머니, 정신 드세요? 순이가 달려가 정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순이를 향했죠. 여기가 어디? 정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병원이에요. 아주머니 깨어나셨어요. 순이가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방, 낯선 사람. 그리고 정아는 본능적으로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지를 더듬었죠.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5년간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에는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죠.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순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간호사가 들어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시죠?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른손 좀 들어보세요. 정아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떨렸지만 움직였죠. 이번엔 왼손요. 정아가 왼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왼손을 바라봤죠. 왼쪽 다리도 움직여 보세요.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 정아는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죠. 한편 서울 마포의 한 호텔. 태수는 민정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사라진 지 3주가 지났지만 태수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었죠. 오빠,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민정이 태수의 팔에 찰싹 매달렸습니다. 그래, 이제 걱정 없어. 태수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배를 했죠. 오빠, 우리 다음 달에 혼인신고 할까요? 그래, 빨리 하자. 태수는 행복했습니다. 정아라는 짐을 벗어버리고 젊고 예쁜 민정과 새 출발을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회사에도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론 진실은 말하지 않았죠. 그저 성격 차이로 원만하게 이혼했다고만 했습니다. 김 차장, 새 출발 축하하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태수는 정아가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의 옷가지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죠. 화장품, 신발, 액세서리, 모든 것을요.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도 떼어냈습니다. 25년 전 젊은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태수는 그 사진을 찢어서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야. 태수는 혼잣말을 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아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집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아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죠.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환자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치료사가 말했지만 정아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정아는 죽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려지고 몸은 반쪽이 마비되고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순이가 매일 찾아와 정아를 격려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살아야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 살아야 하는데요? 정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직 찾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순이가 정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집도, 돈도, 심지어 제 몸도 제 맘대로 안 돼요. 그래도 목숨은 있잖아요. 숨쉬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순이의 말에 정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이 몸으로요.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환자라 조사가 필요했죠. 한정아 씨 맞으십니까? 네. 가족분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아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남편분은요? 정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경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연이 있는 환자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밤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이 언니 말이 맞을까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왼쪽 팔과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도 혼자 들 수 없었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요양원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병원으로 달려왔죠. 정아의 식사를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손발을 주물러줬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정아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순이는 혈육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왜 정아 씨를 발견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게 다 인연이더라고요.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언니한테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괜찮아요. 나중에 일어나시면 그때 갚으면 되죠. 순이의 말투는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정아는 그런 순이를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죠. 물리치료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오늘은 숟가락 들기 연습해 봅시다. 치료사가 플라스틱 숟가락을 정아의 오른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른손은 그나마 조금 움직였거든요. 정아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그만 바닥에 떨어졌죠. 다시 시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안 돼. 난 안 돼. 정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순이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언니, 저 56살이에요. 이 나이에 숟가락도 못 드는 사람이. 나이가 뭐 대수예요. 다시 배우면 되죠. 아기들도 다 배워서 하잖아요. 순이의 말에 정아는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래, 다시 배우면 된다. 천천히라도. 다음 날부터 정아는 재활치료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만 해도 지쳤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갔죠. 어느 날 오후 순이가 병실에 편의점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정아 씨, 커피 사왔어요. 같이 마셔요. 순이가 뚜껑을 열자 커피 향이 병실에 퍼졌습니다. 정아는 그 향을 맡는 순간 멈췄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래요? 커피가 싫으세요? 아니에요. 좋아해요. 커피.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보낸 1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더듬거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운영하던 온기 카페, 25년을 함께한 남편의 배신, 교통사고, 그리고 어딘가에 버려진 자신.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순이가 정아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그럼 다시 카페 하고 싶지 않아요? 순이의 질문에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이가 정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도와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 돈도 없고 몸도 이 모양이고. 괜찮아요. 일단 몸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요. 저도 옆에 있을게요. 순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아는 그 눈빛을 보며 무언가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부터 정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죠. 아프고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하시면 곧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아는 목발을 짚고 겨우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손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오른손으로는 컵을 들 수 있었죠. 대단해요. 벌써 이만큼 나아졌잖아요. 순이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죠. 순이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언니, 이거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카페 대박 나면 갚으면 되죠. 순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정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계속 재활 치료를 받으라고 했죠. 하지만 정아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아 씨, 일단 제가 아는 집주인한테 얘기해 볼게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순이가 이곳저곳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에 작은 원룸을 구했죠. 월세 30만 원, 보증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요. 제가 보증금은 제 이름으로 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정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함에 눈물만 흘렀죠.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순이가 이불과 생활용품을 사다 놨더군요. 냉장고에는 반찬도 가득했습니다. 언니가 친언니보다 더 잘해주네요. 우리 이제 진짜 언니 동생하며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 안았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어느새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막막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 마포의 아파트에서는 태수와 민정이 달콤한 동거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민정이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태수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정은 태수의 넥타이를 매주며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태수는 민정을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한다며 저녁 식사를 대접했죠. 태수는 한껏 들떠서
민정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말에는 두 사람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민정이 명품 가방을 보며 눈을 반짝였죠. 태수는 주저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400만 원짜리 가방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민정은 태수의 팔에 매달리며 행복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태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정아와 살 때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거든요. 젊고 예쁜 여자와의 생활은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시흥의 작은 원룸. 정아는 목발을 짚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죠. 반쪽 얼굴은 마비로 약간 처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정아는 한숨을 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순이가 사다 준 헌 옷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천천히 집을 나섰죠. 첫 번째 목적지는 마포의 옹기 카페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이동하니 더 힘들었죠. 카페 앞에 도착한 정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유리창에는 임대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죠. 15년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곳, 단골 손님들과 웃고 떠들던 곳, 이제는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정아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전해졌죠.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고요? 부동산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차민정이라고요. 정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태수가 카페까지 민정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마포 아파트였습니다. 정아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었죠. 등기부등본을 떼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니 예상대로였습니다. 아파트는 완전히 민정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2억의 대출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5년간 모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집도 카페도 예금도. 정아에게 남은 것은 반신마비의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아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울었죠. 해가 저물 무렵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이는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죠. 순이의 집은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집은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순이가 차린 저녁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하지만 정아에게는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아는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카페도 아파트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순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잃은 것만 세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이제 남은 것부터 세어보자고요. 건강한 오른손, 움직이는 오른 다리, 살아있는 목숨, 그리고 옆에 있는 자신. 정아는 순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앞을 봐야 했죠. 다음 날부터 정아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와 함께 중고시장을 돌아다녔죠. 작은 커피 머신을 30만 원에 샀습니다. 손수레는 5만 원에 구했습니다. 원두는 아는 도매상에게 외상으로 얻었습니다. 15년 단골이었으니 믿어준 것이었죠. 일회용 컵과 빨대도 최소한으로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아는 시흥병원 앞 공터에서 손수레 커피를 시작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메뉴도 간단했습니다.
아메리카노와 라떼 2가지뿐이었죠. 첫날 손님은 단 3명이었습니다. 매출은 6,000원. 그것도 순이가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온 손님들이었습니다. 정아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서 손수레를 밀고 나갔죠.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병원 간호사 한 명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커피 맛이 좋다며 동료들에게도 추천했죠. 한 달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5만 원을 넘었습니다. 손님들은 정아의 사연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반신마비를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사장님이라고요. 어느 날 한 젊은 의사가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존경한다고. 정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것은 교통사고 이후 처음이었죠. 한편 태수와 민정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하객은 30여 명. 회사 임원들도 참석했죠. 민정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케를 던지고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태수는 행복에 겨워 눈물까지 흘렸죠. 신혼여행은 유럽 3주였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민정은 명품 매장마다 들러 쇼핑을 했습니다. 가방, 시계, 보석. 태수는 카드를 긁고 또 긁었습니다. 신혼여행 카드값만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태수는 조금 놀랐지만 일생일대의 여행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민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수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도 안 차렸습니다. 태수가 물어보면 피곤하다고만 했죠. 일주일 후 민정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더 받자고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2억 대출이 있었거든요. 민정은 태수를 설득했습니다.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결국 태수는 은행에서 3억을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민정은 그 돈을 받자마자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투자한다고 했지만 사실 어디로 보낸 건지 태수는 몰랐습니다. 2주일 후 민정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통장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요. 부부인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요. 태수는 월급 통장을 민정과 공동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파트 명의를 완전히 민정 단독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다고요. 태수는 의심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달 만에 태수의 모든 재산이 민정 손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예금, 심지어 대출금까지. 태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수의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리부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사용한 카드에서 이상한 거래가 발견되었죠. 개인적인 쇼핑, 명품 구매, 호텔 숙박비,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이 법인 카드로 4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장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민정이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줄은 꿈에도 몰랐죠. 회사는 민정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직속 상관으로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태수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급이었습니다. 태수는 민정에게 따졌습니다. 민정은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했죠. 그렇게 태수는 3개월 일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정직 처분이 끝나 회사에 복직했지만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임원들은 태수를 멀리했죠.
더 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민정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짜증을 내고 트집을 잡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물어보면 친구 만났다고만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화를 냈죠. 어느 날 밤 태수는 민정의 휴대폰을 몰래 봤습니다.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친밀한 내용이었죠. 태수는 민정을 추궁했습니다. 민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태수의 재혼 생활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아의 손술에 카페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이제는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어섰죠.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단골이 되었고 환자 보호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아침 7시면 정아는 손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목발 없이도 절뚝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왼손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오른손 하나로도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순이가 매일 아침 도와주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5시에 만나 원두를 준비하고 컵을 정리하고 손수레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정아와 순이는 석 달간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가까운 곳에 빈 가게가 나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5평짜리 가게였습니다. 월세는 50만 원. 비싸지만 위치가 좋았죠. 정아는 석 달 동안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냈고 바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벽을 칠하고 바닥을 깔고 중고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놨습니다. 순이가 커튼을 달고 화분을 놓았죠. 간판을 다는 날 정아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옮기. 간판에는 그렇게 적혔습니다. 개업일 순이가 떡을 돌렸습니다. 병원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축하 인사를 건넸죠. 정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첫날 매출은 40만 원이었습니다. 정아와 순이는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커피 맛이 좋다고, 사장님이 친절하다고. 무엇보다 정아의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반신마비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50대 여성. 남편에게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 손님들은 정아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옮기 카페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카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반신마비 사장님의 감동 스토리와 함께요. 그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커피도 마시고 정아를 응원했습니다. 정아는 당황스러웠지만 감사했습니다. 한 지역 방송국 PD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정아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설득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아의 일상, 커피를 만드는 모습, 순이와의 대화, 그리고 정아가 조심스럽게 들려주는 과거 이야기까지. 한 달 후 정아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죠.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아는 종업원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정아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명함을 내밀었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옹기의 스토리와 커피 마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초기 투자금은 자신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아는 고민했습니다.
순이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죠. 두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해보자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정아의 손은 떨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다시 온기 첫 번째 가맹점이 오픈했습니다. 인천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죠. 석 달 후 두 번째 가맹점이 대전에 오픈했습니다. 역시 대박이었습니다. 정아의 스토리가 힘이 되었죠. 투자자는 더 많은 가맹점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아와 순이는 본사를 차렸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정아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공동 대표였죠. 두 사람은 매일 본사에 출근하며 바쁘게 일했습니다. 어느덧 정아의 다시 온기는 전국 30개 매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 50억. 정아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열었습니다. 무료 재활 치료와 창업 지원을 했죠. 정아 자신이 그런 도움이 필요했었으니까요.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죠. 순이는 정아 옆에서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자매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태수의 인생은 점점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회사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민정이 회사 기밀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죠. 조사 결과 민정이 경쟁사에 자료를 팔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태수는 또다시 책임을 물었습니다. 회사는 태수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자진 퇴사하든지 징계 해고를 당하든지. 태수는 30년 다닌 회사를 스스로 나왔습니다. 퇴직금은 민정의 배상금으로 모두 날아갔습니다. 태수는 빈털터리가 되었죠. 집에 돌아와 민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정의 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어제 팔렸고 예금도 인출했으며 대출 5억은 태수가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잘 살아요.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요. 태수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태수는 고시원에 살며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 한 달 20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매일 밤 정아를 떠올렸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 자신이 버린 아내,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태수는 구직 광고를 보러 마포에 갔습니다. 옛날 집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눈에 익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다시 온기. 정아의 카페 이름과 비슷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새로 오픈하는 대형 카페였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죠. 그때 한 여자가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 광고였습니다. 태수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아였습니다. 분명 정아였죠. 하지만 3년 전 자신이 버렸던 그 여자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정아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죠.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아도 태수를 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이 스쳤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감정을 식혀놓았거든요.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죠. 정아야. 정아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 씨. 존댓말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제는 남이라는 선을 그은 것이었죠. 태수는 정아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왼팔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매달려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너 어떻게 살아있었어? 태수의 질문에 정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아있으면 안 됐나요? 실망하셨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정아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아야, 정말 미안해. 태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아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무릎 꿇지 마세요. 정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순한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태수를 가까운 공원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은 태수는 초라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3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정아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아가 먼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잃었어. 직장도, 집도, 돈도. 민정이한테 다 빼앗겼어.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털어놓았죠. 민정의 배신, 회사에서의 해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까지. 정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동정심도 안타까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일 같았죠.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정아의 차가운 질문에 태수는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일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김태수 씨가 선택하신 길이잖아요. 정아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정아야, 제발. 태수가 정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김태수 씨, 3년 전 당신은 절 요양원 앞에 버리고 갔어요. 제 신분증도 돈도 결혼 반지까지 다 가져가셨죠.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죠. 그때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몸도 반쪽이 마비되고 가진 것도 하나 없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살아남았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정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사 중인 대형 카페, 다시 옮기라는 간판. 저 건물 보이시죠? 제 카페예요. 이제 전국에 50개 매장이 있어요. 제가 대표예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아를 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정아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태수가 붙잡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씨, 전 당신을 용서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미움도 원망도 다 씻어줬어요. 정아의 말에 태수의 얼굴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하지만 용서가 복귀를 의미하진 않아요. 정아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각자의 길을 가세요.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정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벤치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수를 만나고 돌아온 정아는 순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발목을 잡지 않았죠. 석 달 후 마포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3층 건물의 대형 카페였습니다. 개업식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죠. 방송국, 신문사, 가맹점 사장님들, 그리고 정아를 응원하는 사람들. 정아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생명의 은인이자 동반자인 오순이 공동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이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년 전 요양원 앞에 버려졌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순이 언니를 만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정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와 순이는 카페 루프탑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죠. 언니 행복해? 순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25년 결혼 생활보다 지난 3년이 훨씬 더 행복했어. 정아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 당연하지. 100살까지. 두 사람이 커피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어느 고시원 방에서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정아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죠. 태수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태수는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아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버려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정아가 그랬듯이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만 버티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정아의 인생에 봄이 왔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께도 좋은 동행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